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음, 이제 중간 시험 기간이 끝났고 8주차로서 지금 이제 1학기 중간이 넘어서 중반 이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리 예고했던 교재를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 중에서 이제 어,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했는데 자료실에 거기 보면 인간과 철학이라는 일부 안에서 1장에 해당하는 게 기술과 철학이었고 그 주제들을 쭉 다뤄왔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학기 후반부에서 2장 인간과 도덕이라는 철학의 향기 여러분이 그 자료실에 보면은 그 올려놓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2장 인간과 도덕에 관한 것들을 쭉 이제 후반부에 기말 시험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교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는 또 교재상에서는 이제 철학 상담의 방법까지를 다뤘고 이제 후반에는 철학 상담의 역사 그래서 고대 그리고 이제 근대 그리고 현대로 이어지는 이런 철학 상담의 역사.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근대에는 데카르트와 칸트, 그리고 낭만주의, 쉘링,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뭐 프로이드, 키르케골, 뭐 하이데거 등등. 그래서 프랑클까지 다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교재를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자료실에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3장이 되겠죠. 3부 또는 3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철학상담의 역사니까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왜 인간은 도덕적 가치를 외면하고 살 수 없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아까 말한 철학의 향기 일부 2장 인간과 도덕에 관한 그 앞에 부분 도입 부분을 오늘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 선과 악, 또 정의와 불의와 같은 이런 도덕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삶의 이정표로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 우리가 미리 예전 시간에 이제 그런 예를 든 게 있었어요. 그 오른쪽 그 상단의 그림을 보면 레밍 떼들이 지금 절벽에서 좀 뛰어내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화이트 와일드니스라는 그 유튜브의 그 흑백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그랬죠. 디즈니가 만든. 그래서 그 먹이를 쫓아서 달려가는 그 레밍, 선두로 달리는 레밍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레밍떼들이 북극해 연안의 그 절벽 끝까지 도달해서는 결국은 한 마리씩 다 그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허무한 이런 집단 자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참 그 느낌을 받는데,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예전에 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한국인들의 그 레밍떼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입시, 취업, 승진과 같은 어떤 개인의 이익 그리고 집단의 성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해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사실 현대인들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저마다 정보와 돈 그리고 이런 권력이나 지위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레밍떼들하고 뭐가 다른가? 그 레밍떼도 먹이를 얻기 위해서 선두로 달려가는 그 레밍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뒤쫓아서 빨리 쫓아가서 결국은 험한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레밍떼의 삶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의 삶도 같은 어떤 동질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익이나 성과와 같은 그 공통된 그 현실적인 가치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불의한 것은 무엇이며 양심적이고 또 올바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앞에 먹이를 쫓아가는 내명대와도 같은 삶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현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모습 있죠. 여기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람의 삶을 우리가 운전에 비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해보자, 사고실험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빨리빨리 가는 스포츠카와 같은 이제 좋은 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주 화려한 뭐 롤스로이스, 뭐 벤베, 무슨 뭐 벤츠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차를 또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속도나 어떤 외관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 차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무엇이고 현재 이 차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라는 이런 자리매김하는 위치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 운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가 어딘가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동차에는.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더라도 제대로 운전을 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데로나 갈팡질팡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떤 이정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추구하는 목표의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하고도 관계될 것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제 비리나 부정이나 불의,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비리의 모습들, 뭐 정치가들도, 경제인들도, 또 권력자들과 또 지식인들도, 또 뭐 여타 사업하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착복을 하고 경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복지 단체를 운영하는, 자, 이런 또 착취를 하고, 자, 장애인들을,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의 비리나 부정이나 불의, 그리고 또 어떤 상대방을 억압하는, 약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또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정보를 독점하면서, 자,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비리를 보면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사고 실험의 예를, 우리가 오른쪽 그림 맨 밑에 보면 이제 큰 유리병이 있죠. 저것이 아주 큰 유리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리병이 큰 것이 있고, 내 앞에 또 큰 돌이 있고, 큰 돌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고 몇 개. 그 다음에 작은, 그보다는 작지만 중간 정도 크기의 자갈들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도 아주 작은 조약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자잘한 모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큰 돌, 중간 돌, 조약돌, 그리고 모래들을 이 병 안에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아주 큰 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무엇을 이 병 안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작은 모래알을 먼저 넣었다가는 큰 돌들을 넣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유리병 채우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장 사실 또 소중히 우리가 여기야 할 것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경영이나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그 성과를 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실행에 옮겨야 된다 해서 이제 큰 돌부터 넣는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삶의 경영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철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성찰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기 전에 또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영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돈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자, 명예나 뭐 학식이나 자, 이런 것들을 1순위에 어떤 것을 놓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영순인데 이 유리병 채우기 실험에서 우리가 영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것일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그것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뭐 돈, 명예, 권력, 지위, 또 취직, 또 여러 가지 자 이런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영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단 몇 초도 살 수 없죠.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한 몇 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공기가 없다면 단 몇 초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도 같은 것이고 그런 공기와도 같은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이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인 가치와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맨 밑에 보면 도덕 또는 영어로 벌추라고 하죠. 우리가 한자어로는 길도자에다가 큰 덕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런 말들의 어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 시간에 우리가 철학과 인간의 어원을 여러분이 조사해 보라고 했죠. 자, 오늘의 숙제는 도덕과 벌추라는 이 그 동양말과 한자말의 또 그 영어의 서양말의 어원을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뭐 힌트를 들자면 덕이라는 말은 그 구수록변에 우리가 왕이란 임금 왕자처럼 보이는 이 왼쪽에 붙은 그 글씨의 모양이 사실은 구수록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덕이란 말은 큰 덕자는 두인변에 열십자에 또 그 밑에 눈목자가 뒤집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일자 밑에 마음심자 해가지고 덕이란 말을 쓰죠. 제가 아까 이성이란 말에 이자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이라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말의 덕은 두인변이니까 두 사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도 즉 여기서 열십자에 눈목자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뭐 10명 이상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눈이 쳐다보더라도 한 일자의 마음심자라고 그랬죠.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이제 큰 덕이다. 인간이 갖춰야 할 큰 덕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덕이라는 말의 어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의 벌추의 어원은 아마도 라틴어 비르투스 그리고 비스라는 말을 봤을 겁니다. 비르투스라는 말이 뭐 법이란 뜻도 되지만 법, 질서와 같은 또한 비스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우리가 로마는 법이 가장 중요시됐던 그죠? 또 군사력과 법이 가장 중요시됐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큰 힘을 가졌던 이유는 그래서 그 어떤 그들이 벌추라는 말도 비르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비르투스 곧 또 법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법 질서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삶의 어떤
이치나 원리나 질서와 같은 것들, 인간 삶의 도리와도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 삶을 이끌어가는 법,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벌추의 어원이 되는 것이라면 결국 도덕이란 말 또는 벌추란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큰 원리 또는 가장 큰 질서, 가장 큰 이치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더라도 보든 안 보든 10사람의 눈이 쳐다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동양말에서는 이제 덕이란 말의 어원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해석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내향적인 내면의 인간의 덕목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서양말의 벌추란 말이 이제 힘에서 왔다면 어떤 외향적인 삶을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고 외적으로 사람들을 사회를 규율해 나가고 질서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힘이 되는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어떤 성격의 차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향성과 이제 외향성이라는 어떤 성격의 차이를 또 보여주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이고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을 우리가 도덕, 벌추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여기까지 우리가 첫 장에 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관련된 것이 이제 도덕적인 가치일 수도 있겠다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하기 전에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내면 가장 빠른 새는 뭘까요? 옛날에는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 세 가지 글자, 세 글자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새일까요? 네, 어느 새입니다. 자, 어느 새 학기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학기 말을 향해 가는 구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자, 문은 문인데 닫을 수 없는 문은 뭘까요? 자, 이것은 소문입니다. 자, 묵은 묵인데 먹을 수 없는 묵은 뭘까요? 자, 이것은 침묵이죠. 자, 학생, 우등생, 자, 모범생. 오늘날 입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힘든 시대에 학생은 우리가 보통 학대받는 인생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학생을. 우등생은 정말 그 성적 경쟁이 치열하고 장학금을 타기 위한 이런 경쟁을 하는 이런 학생들 속에 보면은 우겨서 등수를 올리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등생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모범생은 자, 모든 것이 평범한 인생을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우등생인 학생도 사실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가. 자,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울은 뭘까요? 속담에 가장 좋은 거울은 자신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인데 그것은 친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 자세가 그의 친구를 통해서 묻어나 보인다는 거죠. 비춰져 보인다는 거죠. 자, 가장 먼 여행은 뭘까요? 자, 이 여행은 뭐 우주 여행이 아닙니다. 안드로메다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먼 여행은 인생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보자면 뭐 계몽주의자가 낭만주의자가 되는 이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는 또 가장 힘든, 가장 먼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칸트 같은 철학자에 의하면 이제 이론 이성보다는 순수 실천 이성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들은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그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공감 능력이 배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식 정보는 쌓일 수 있지만. 그래서 계몽주의자 그 시대적으로 보자면 근대 그 계몽 시대에 그 계몽주의자는 쉽게 될 수 있지 몰라도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계몽, 참된 계몽, 즉 낭만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또 계몽일 수도 있겠는데 더 깊은 계몽일 수 있겠는데 자, 그런 인간 삶의 계몽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먼 여행이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은 포도주와 인간의 가치에 관한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간을 우리가 포도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교재 철학의 향기에도 잠깐 나옵니다. 인간과 도덕 부분에 보면 다뤄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룰 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건 미리 좀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가 포도주의 가치는 우리가 이 그림에 보던 것처럼 라벨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라벨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 무엇이 써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상표 뒤에 보면은 네, 가격표가 붙어 있죠. 자, 그래서 포도주의 가치는 가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뭐 5,000원짜리부터 해서 몇십만 원짜리까지도 또 아주 큰 전문 매장에 가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죠. 포도주는. 자, 이런 가격에 의해서 포도주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격이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을?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이제 철학자 중에 이제 근대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가치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price, 가격이라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person, 인격이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여타의 사물과는 달리 가격으로서 매겨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주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뭘까? 하면 소믈리에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포도주 잔을 기울여서 향을 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맛을 음미하죠. 한 모금. 자, 그러면 이 맛과 향을 통해서 결국 그 가격이 결정됩니다. 소믈리에에 의해서죠. 자, 그러면 인간도 비유하자면 인간의 가치인 인격도 어떤 향기가 풍기는 것일 수 있겠는데 고상하고 깊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 아주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포도주의 이런 그 맛과 향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맛과 향을 결정하는 그런 본질적인 요인은 뭘까요? 자, 그것은 포도주가 얼마나 잘 익었는가, 잘 발효가 됐는가 하는 거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숙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향취, 자, 우리가 아까 인품이나 인격이 그윽하고 깊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인격이 향기를 풍기는 그 본질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이 인간의 인품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숙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은 그윽하고 깊은 향기를 풍기는가 하면 얼마나 미숙한 삶을 사는가에 의해서 그의 인격은 악취를 풍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포도주의 맛을 결정하는, 그래서 가격을 만들어가는 이 숙성이라는 요인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은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경이 좋은 시기에 수확한 포도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크통 속에서 잘 숙성되고 발효됐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맛과 향이 결정되니까 자, 이 포도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런 숙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은 결국은 시간적인 요인이 매우 큰 그래서 몇 년산 포도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을 걸쳐서 숙성되느냐. 그러나 인간의 그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은 포도주와 달라서 단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숙성이 됐느냐, 발효가 됐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대 노인도 숭례문 방화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면 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결국은
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10대 청소년 중에서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도 있죠. 자, 이런 10대 소년 소녀 가장은 그 부모가 없는 그런 그 소년 소녀일 수 있는데 이런 소년 소녀가 자신의 동생을 돌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부반장 또 봉사 학교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 이런 삶을 사는 걸 봤을 때 그가 훨씬 더 70대 노인보다 방화 사건을 일으킨 그런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나이가 그 사람의 성숙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자, 포도주와 달리 포도주의 발효와의 결정적 요인이 시간이었다면 그럼 인간을 발효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자,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그가 아픔을 견디고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숙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은 아픔에 그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못 이겨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때 묻은 악취가 풍기는 삶으로 변질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살을 통해서 시체로 변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런 삶은 성숙한 삶일 수 없죠. 매우 미숙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지고 그 아픔 때문에 자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그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소년소녀 가정의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거기에 그 아픔과 고통이 심각할 텐데 사회적인 또 무시당하는 것, 또 가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텐데도 거기에 자살하거나 그걸 거기에 못 이겨서 뭐 비행 청소년으로 변질되거나 또 도둑질을 하는 삶을 산다든가 자 이런 삶으로 그가 그 악취를 풍기는 그런 미숙한 삶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디면서 학교 나가서는 봉사도 하고 부반장을 하고 반장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자기 동생을 돌보는 자 부모 대신 그 역할까지 해나가는 자 이런 소년소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가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는 아픔을 견디고 떳떳하게 견디고 정직한 모습 속에서 그걸 견뎌 이겨내는 극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아픔을 극복했을 때 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자, 이 말은 결국 견뎌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더욱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고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인간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말을 하이데거는 어떻게 정의 내려냐면 인내, 견뎌냄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 고양되는 것. 자, 그것이 극복이다. 이제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독일 낭만주의 시대 철학자인 변증법 철학자인 이제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이걸 극복이라는 말을 지양이라는 두 글자로도 표현했는데 그 지양이라는 말은 자신의 변증법의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한 한 단어가 지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변증법에는 이제 세 가지 계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지양에는 그래서 세 가지 계기가 들었다고 하죠. 하나는 보존, 긍정의 계기로서의 보존,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의 계기로서의 폐기,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변증법에서 말하는 지양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아픔의 극복을 지양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픔을 지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지양이라는 말은 결국 변증법적으로 부정적인 계기를 부정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긍정, 더 높은 긍정으로서 고양을 이루는 자 이런 그 삶의 모습을 헤겔은 지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그래서 폐기, 보존, 고양이라는 이 세 가지 긍정과 부정과 부정과 긍정의 또 더 큰 긍정으로서의 고양이라는 자 이 세 가지가 헤겔 변증법의 원리인데 하이데거는 이제 이것을 견뎌냄을 통한 고양이라는 의미로 인간 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을 거기서 포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까 그 아픔을 극복한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또 이 자연을 보았을 때,
아픔을 견딘 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비바람과 천둥 번개와 겨울의 모진 그 환경을 견뎌내고 가뭄도 견뎌내고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한 송이의 장미나 한 송이의 국화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오른쪽에 보면은 노인이 나오고 우리가 어버이날이 얼마 전이었는데 자 우리가 그 딸이 예를 들면 꽃다발을 어버이날에 이제 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자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자면 자 이 예를 들면 이 노인분은 암투병을 한 끝에 결국 그 암을 견디고 극복해서 이제 퇴원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 이것은 진주 조개가 자신의 그 피부 연한 살이죠. 그 연한 살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이나 또 아주 따가운 그 작은 돌멩이 같은 날카로운 돌멩이 조각이 박혀 있을 때 자신의 분비물을 계속 분비하면서 결국은 영롱한 저런 보석으로 진주로 변화시키는 자 이런 예술 작품과 같은 이 활동을 하는 자, 이 진주조개의 이런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그의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암투병을 견디고 태어난 저 노인의 모습하고도 어떤 비유가 될 수 있는 유사점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아까 비바람을 견디고 천둥 번개와 가뭄과 모든 그 환경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한 송이의 식물의 그 장미꽃의 그 아름다움과도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는 이제 성입니다. 이것은 디즈니의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그 영감을 준 그 계기가 된 독일의 그 퀴센이라는 도시에 있는 성입니다. 전 계곡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번은 가봤는데 이 뮌헨에서 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죠. 기차를 타고. 그래서 그 도착하는 퀴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휴양 도시인데 이 알프스 끝자락이죠, 이게. 독일 알프스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도시인데 저기에 계곡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각가가 또는 건축가가 저것을 설계하고 저 건축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저것이 또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영감을 줘서 모든 오늘날 전 세계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낳는 자, 그 오늘날 저 디즈니 로고에 나오는 그 디즈니랜드의 그 성, 그 뭐 신데렐라 성이라고도 하죠. 별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로고에 나오는 그 성을 디즈니랜드에 현재 있는 그 성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다. 그래서 이 작품도 고통을 견딘 조각가나 건축가의 그 아픔을 견디고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든 인간의 아름다움이든 인공물의 아름다움이든 결국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했을 때 우리말 아름답다의 어원을 먼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다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가 알음이라는 추상명사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알음에서 암이라는 한 단어, 알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그 지식을 의미하는 또는 어떤 알을 의미하는. 자, 그래서 이 알다, 아름, 암 이런 말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올 수 있겠다. 어원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뭐 유사한 금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다, 이건 끌어안다는 의미합니다. 포옹한다. 자, 그래서 뭘 끌어안는다라는 의미에서 아름답다가 왔다는 이런 문법적인 의미도 가능한데, 문법적인 그 해석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드리라는 말이 있죠. 또, 한아름, 이런 말이 있죠. 크게 한아름. 자,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말은 끌어안는다라는 의미의 그 포옹을 의미하는 안다라는 말에서 아름 또는 한아름 이런 말을 통해서 아름답다는 말이 왔다는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타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시인의 해석입니다. 앞에 두 개는 문법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국어학자들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시인의 해석인데 근데 나는 그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 세 번째 시인의 해석이 매우 의미가 깊은 해석일 수 있겠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노인의 이 아픔을 견디고 병투병을 하고 이제 극복해서 완치한 후에 저 모습을 우리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또는 진주조개가 고통을 견디고 아름다운 저 진주를 만들어낸 저 예술 작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또 건축가의 저 고통을 견디고 만든 저 절벽 위에 세워진 저 성의 모습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고통을 극복하고 아픔을 이겨낸, 자, 이런 삶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앓고 난 후에 인간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픔을 극복하는 모습이,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알다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아픔을 극복한 저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깊이 또 다른 사람의 앓음을 동병상련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어떤 깊은 진실을, 내면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앓음의 의미는 아름답다 여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다, 앓음의 의미는 우리가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에 관한 앓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면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픔을 체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앓음이고, 두 번째 안다라는, 끌어안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또 자신과 유사하거나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그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을 함께. 자, 그래서 더 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적으로도 깊어진 지혜를 얻게 되지만, 알다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앓고 난 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정의적으로도 그들을 포용하고 포옹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의 어원이 되는 알다와 끌어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픔 후에, 아픔을 견디고 난 후의 삶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알타라는 시인의 해석이 알다와 안다라는 두 가지의 어원적 의미까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대표적인 예로, 이런 역경과 아픔을 극복한 예로 우리가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고 단지 무엇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자,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아픔을 견딘 사람들은, 극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면의 가슴으로, 또 자신의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또 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으로도 공감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퀴즈로 장님도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퀴즈로 남겨둘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괄호 속을 채워보자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죠. 둘째 날은 밤이 무엇으로?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무엇을?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무엇이죠? 축복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그 유명한 배우가 선전했던 핸드폰 선전의 카피죠. 그러나 광고 카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원래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나온 헬렌 켈러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죠?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는 3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고, 귀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 자, 이 세 가지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세상을 단 사흘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런 헬렌 켈러 같은 장님도 볼 수 있는 것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그의 꿈과 희망인 것이죠. 꿈속을, 그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장님도 꿈을 꾼다는 거죠. 우리만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보진 못하지만 장님도 꿈속의 세계는 훨씬 더 우리보다 잘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쌤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번 과제를 내기 전에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난주 과제가 너무 어렵다. 철학 상담의 방법을 자신의 삶이나 영화에 적용시키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철학 상담의 배경과 또 그 정의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선 철학 상담이 왜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기술 시대 속에서 인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오늘날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제 인간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는 이런 생명공학이나 기계공학이 발달한 이 시대, 정보공학이 발달한 시대, 오히려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또 이런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지고 많은 다양한 부작용들을 낳고 있죠. 사이코패스라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인간의 정체성, 또 인간 마음의 병의 문제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만들고 철학적인 논의, 철학적인 대화와 성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의 마음 연구의 어떤 한계점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야스퍼스나 프랑클 같은 이제 그 철학 상담의 대가들은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원래는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스퍼스도 독일의 정신분석을 전공했던 정신과 의사여서 철학책을 쓰기 전에는 정신병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또 그걸 강의하고 또 직접 실천에 옮겨서 임상적으로도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야스퍼스가 정신병리학을 썼던 또 프랑클도 바로 정신분석을 전공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업을 한 정신과 의사였죠. 자,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과학, 첨단의 과학, 그리고 과학에서도 우리가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그것도 정신의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나 인간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의학,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전공을 했던 그런 그 과학자였는데 야스퍼스와 프랑클은 실존 철학자가 된 것이죠. 실존 철학을 받아들여서 또 실존 철학을 개척해 나가면서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고 인간의 마음의 연구에 이런 실존 철학을 적용해서 인간의 마음을 깊이 성찰해 보려고 했던 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인간 마음을 연구하는데 한길 인간의 마음 속을 10길 물속을 잴 수 있는 과학이 다루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방법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자, 이런 것이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연구하도록 하는 배경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피노키오나 또 마지막 주에는 아마 오즈의 마법사 같은 동화를 다룰 것 같고 또 오늘 이번 주에 과제로 내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도 결국 하나의 동화죠. 근데 이러한 동화들은 단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또 인간의 올바른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도록 만드는 좋은 하나의 소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간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과제도 냈고 피노키오에 있어서 또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과제가 아마 오즈의 마법사에 관해서는 이제 나갈 수도 있을 주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자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철학 상담의 배경으로 우리가 기술 시대 속에서의 인간의 정체성 문제, 과학의 마음 연구의 한계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 그리고 철학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한 방식이고 하나의. 그래서 철학 실천이라는 것은 여기 보듯이 뭐 철학을 교육할 수도 있고 철학을 강연할 수도 있고 또 철학 카페를 열어서 아예 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철학 상담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고민이나 인간다운 삶에 관한 또 문제들, 그래서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에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철학 상담이고 그 방법은 대화와 사고 실험과 실존 조명이라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 상담의 그 방법을 가지고 보면 우선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시초가 되죠. 그래서 그의 대화를 우리가 문답법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성격 지울 때 논박술과 삼파술로 나누는 것은 소극적인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논박해 나가는 그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혜에 도달하도록 그의 어떤 잉태에서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아이를 지혜에 비유한다면 스스로 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 성찰 과정을 도와주는 자 이런 대화법을 우리가 삼파술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대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대화하고 소극적인 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논박술이라는 의미에서의 대화를 두 가지 방식을 나눠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우리가 논박술과 삼파술로서 이제 교재에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인지치료라고 하는 상담 기법하고도 깊은 연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지치료를 대표하는 심리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로부터 자기들은 다 영감을 받았고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을 계승했다 이렇게들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도 자신의 어떤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습관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의 어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와 대화를 통해서 논박을 해보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습관적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것일까? 이것들을 한번 스스로 대화를 통해서 성찰을 해 나가고 그걸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논박술과 삼파술을 실천하는 하나의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교재에도 우리가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고 하는 교재를 우리가 자료실에 올려놨다고 했죠. 거기 보면 2부 또는 2장에 해당하는 것이 철학 상담의 방법인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대화라는 기법이고 거기에도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던 습관적인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은 인생을 고쳐 나가는 방식이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 나가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또 그래서 여러분이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식이 스스로 자기와 대화해 나가는 방식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타자와 대화해 나가는 방식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를 교정해 나갈 수 있다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자, 사고 실험의 방법으로서 뭐 동굴의 비유, 방법적 의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의 예를 들었고 통속의 뇌라는 그 포트남이라는 철학자의 이제 사고 실험의 예는 매트릭스라는 영화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다. 또 중국어방 사고 실험은 이제 튜링 테스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존 썰이라고 하는 뭐 영국의 언어 철학자가 내놓은 사고 실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올더스 럭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은 오늘날 디스토피아 문학의 선구가 되는 문학에서의 사고 실험이다. 그래서 미래 사회, 기술이 발달한 미래 사회가 반드시 유토피아일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고 실험이다. 그것이 오늘날 다이버전트라는 그 5계급으로 그죠? 5계급으로 나눠진 통제 사회, 기술적으로 지배되는 사회,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분류돼 가지고 기계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 통제 사회를 그려주고 있는 이 영화도 바로 얼더스 럭슬리의 전문학 작품과의 연관관계가 있는 사고 실험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 실험으로 우리가 노직의 행복기계 사고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혼회귀,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을 사고 실험에 접목해서 오늘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이자 실존 치료라는 분야를 개척했던 그 얄롬이라고 하는 실존 치유라는 이제 그 철학 상담 분야의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죠. 자, 이 사람이 제시했던 것은 이제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을 사고 실험으로 철학 상담을 통해서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영혼회귀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늘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성찰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무의미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오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 하루의 선택이 결국 모든 삶을 통해서 반복된다면 내 하루의 이 선택, 한순간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지배하는 것이고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매우 성실한 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회귀 사고 실험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하고도 연결고리를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하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주인공 필 코너스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삶 속에서. 무의미했다고 여겨졌던 그 반복된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고 그래서 가상현실의 세계인 그 매트릭스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기계가 우리에게 주는 환상일 수도 있겠는데, 자,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이 빨간 약을 선택한 이 매트릭스의 선택, 네오의 선택은 그 우리가 놓치기 말한 행복 기계 속에서 내가 그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4D 테아트와 같은 그런 행복한 체험을 해주게 하는 그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내가 벗어나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일지라도 그 고통을 극복하는 데서 오히려 행복을 찾지, 내가 단맛만을 주는, 행복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계 안에 갇혀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인생은 비록 쓴맛을 우리에게 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겠다라는, 자, 이런 행복 기계를 벗어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자, 이런 사고 실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매트릭스에서 네오의 빨간 약 선택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겠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매트릭스에서 네오의 빨간 약 선택은, 자, 이거 볼 땐 데카르트의 방법적 의심하고 비슷한 것은 아닌가? 또는 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하고도 유사한 사고 실험 아니겠는가? 그것은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라는 것은 소재상 여러 가지 각도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어떤 이유를 제시해서, 만약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의 빨간 약 선택은 자신은 플라톤이 말하는 그림자 세계 속에 갇힌 그 동굴의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저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동굴밖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그 플라톤이 지향했던 그의 사고 실험하고도 유사하다. 동굴의 비유라는 의미에서의 사고 실험하고도 유사한 내용이 매트릭스의 그 가상현실의 세계로부터의 벗어나는 빨간약 선택이다. 이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뭐 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방법적 의심이라는 걸 통해서 가상현실 세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결국은 진정한 현실로 회귀해 나오는, 자, 이런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의 선택은, 빨간 약을 선택한 것은 파란 약을 선택한 그 사이퍼와는 달리 매트릭스 세계 안에 갇혀서의 그의 삶을 차라리 택했던 그런 삶과는 달라서 그 매트릭스 세계 속에서의 삶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방법적인 의심을 거쳐서 진실에 돌아오고자 했던 선택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 그 여러분의 그 사고의 흐름의 근거가 뭔가를 정확히 제시해가지고 명확히 얘기해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답안을 지첨할 때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영화는 사실 또 동화나 영화나 이런 소재들,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 여지를 열어놓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존 분석과 의미 치료는 여러분이 사실 이제 교재에 보면 프랑클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이제 철학 상담의 역사로서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 대해서는 그의 인간관이 어떤 것인가, 3차원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들, 또 그의 방법, 그의 원리,
그 로고테라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 책에는 그 다음에 로고테라피의 방법으로서의 세 가지 뭐 탈성찰이라든지 역설지향, 탈성찰 그 다음에 뭐 태도 변경 이런 세 가지 방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뭐 가장 간추리자면 가장 크게 방법을 얘기하자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태도 변경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의 비유 속에서 동굴 속의 그림자만 보던 삶으로부터 죄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이데아의 세계로의 탈출이 가능한 것도 결국 태도의 변경에 의한 것이죠. 삶의 결단이고 또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본래적 실존, 비본래적인 삶으로부터 본래적인 삶으로의 이런 본래적 실존으로의 결단이라는 것도 결국 태도 변경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클의 이런 방법으로 치면은 태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방법적 의심도 마찬가지겠죠. 그저 그냥 모든 것을 참인 양 받아들이고 살던 삶으로부터 의심을 해보고 또 자신의 습관적인 자동적인 사고로부터 그것이 다 옳은 것인 양 생각하다가 아 내가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에 문제점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은 태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삶의 태도가. 아, 나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다면 그래서 염세적이고 내가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 또 남을 시니컬하게 비웃기만 하는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성찰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이제 태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의 방법론 중에서 뭐 역설지향, 탈성찰, 뭐 태도 변경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변경일 수 있겠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결단도 마찬가지로 태도 변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 상담이 추구하는 그 목표점은 어디겠는가? 한다면 우리가 이런 구속을 의미하는 자 이런 사진으로부터 맷돌과 같은 통제나 구속을 뜻하는 저 어떤 것에 이렇게 갇혀 사는 삶에서부터 자 비둘기의 저 비상이 상징하는 것처럼 홀홀 날아오르는 이 삶, 즉 이 동굴 속의 그림자만 보던 죄수의 삶으로부터 동굴 밖에 저 자유인의 삶으로의 이제 변화. 자, 이것이 철학 상담이 지향하는 바겠죠. 그래서 자기 삶의 구속으로부터 그가 자기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물리적인 구속이나 물리적인 이런 감옥에 갇힌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은 그것도 모른 채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적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정신의 감옥 안에, 마음의 감옥 안에 어떤 집착이나 또는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 산다면은 그가 그런지도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그는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마음의 그 구속 안에 사는 삶은 더욱 비참한 삶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일이 철학 상담 치유의 하나의 그 과정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퀴즈의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뭘까요? 네, 그것은 고집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자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이 영화는 우리가 오른쪽 포스터에서 보이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것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자본주의 체제 안에 갇혀서 구속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라는 메커니즘의 감옥 안에 또는 동굴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런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비참함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영화다. 그런 동화다. 그래서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포획된 인간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 메커니즘을 특징적으로 이해하자면 욕망을 부추기는 하나의 무한 경쟁과 무한 욕망 추구를 조장하는 어떤 체제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결국은 또는 소유의 극대화, 소비의 극대화를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이런 것이 시장 메커니즘이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자 이런 소비를 또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자 이런 메커니즘이 자본주의의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라면 그것이 이제 어떤 상징하는 바가 여기에 다뤄지고 있는 이제 영화 안에서 다뤄지는 이제 주제가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돼지가 된 인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 초반에 이제 그 치히로라는 이 주인공 여자아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이 센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이 치히로라는 원래 본명인데 자, 이 치히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국은 돼지로 변하고 말죠. 초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돼지로 된 인간들이 이제 거의 많이 나오는데 돼지로 변한 인간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 한번 여러분이 자본주의가 이제 욕망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체제라고 했는데 자 돼지가 된 인간이 의미하는 건 뭘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없는 자 우리가 사실 돼지로 변한 인간은 이미 이름을 상실할 것이고 정체성도 상실했겠죠. 또 우리가 치이로도 그 안에서 이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는 결국은 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자신의 이름 본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본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없는 이름을 상실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 다음에 거기 또 가면을 쓴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인물이 나오죠. 네, 그 얼굴이 상실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가면을 쓴 그래서 얼굴을 잃어버린 또는 이름이 바뀌거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본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 이런 이름의 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만화를 보면서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